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인격이 거기에 이제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 집사람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집사람 보고 당신은 그 철학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맨날 안 본 지적 이러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월간 서준식,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다리는 순서인데요.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시간이 안 나서 여러분 매주 보고 싶지만 주간 서준식 보고 싶지만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시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대단한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의 우상, 전업 투자자 정채진 프로님도 오셨습니다. 자,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식. 안녕하십니까, 서준식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네, 네. 운동을 좀 많이 해서. 투자 열심히 하다 건강이 해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건 아니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전업 투자한 지가 한 12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좀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게으른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든 생각이 이런 시간들이 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개의 루틴들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기타 같은 걸 배운다든지 그런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틴이 자리 잡히면 좀 더 생산적인 일 같은 걸 뭐 어떤 형태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좀 여유 있는 삶의 표상이고 그 부분이 가장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을 따라갈 사람은 없잖아요. 나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제가 그래도 이게 뭐지?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저의 이제 그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뭐랄까 투자와 인생의 밸런스가 정말로 오묘하게 잘 맞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한국은 60년대생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완전히 자기를 다 갈아 넣어서 그 투자의 성과라든가 결과치의 업적을 만드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네. 그것이 유일하고 가장 그 최고의 어떤 지상 과제고 그렇게 하다가 뭐 다른 것이 좀 잘못돼 예를 들어 몸이 좀 상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포착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일 중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와 삶의 균형 어떻게 맞추면? 그냥 투자도 저는 뭐 한 생활의 일부다. 내가 밥 먹는 거, 네. 또 투자하는 거, 네. 자는 거, 노는 거,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지. 뭐 이거를 크게 의미를 두고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채진 씨가 제 이제 후배이기도 네. 하니까 조금 말을 편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채진 씨 가끔 이제 후배니까 보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제가 만족스러워요. 몇 년 전과 몇 년 전의 채진 씨랑 네. 지금의 채진 씨는 달라요. 네. 채진 씨가 달라졌어요. 네. 요즘은 그때는 술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요즘 건강해져가지고 운동도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전부 온몸에 근육이고, 그러니까 또 술도 이제 보니까 나보다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기대됩니다. 하고 네. 또 성격도 전에보다는 네. 훨씬 더 네. 밝아졌어요. 네, 저도 그걸 느껴지죠. 많이 느껴요. 한 5년 전하고 10년 전 저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전업 투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되게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 네. 회사를 떠나서 내가 전업 투자할 때는 내 이것도 사업으로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네. 뭐 몇 가지 과제가 있으니까 네. 뭐라 그럴까 장사 새로 시작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걸 걸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타이트해지고 여유도 없고 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와 처음 초기와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좋습니다. 저는 전업할 때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아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평가된 회사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패할 거라는 생각도 전혀 안 했고, 네. 그래서 그때도 마음 편했고, 네. 지금도 마음 편한데, 그때는 이제 뭔가를 더 계속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좀 많이 내려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잠깐 얘기하면 네. 내가 몇 년 전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온통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 절개하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한번 얘기한 적 혹시 기억할지 모르는데 네. 야, 너 가진 것도 많고 돈도 네. 많으면서 네. 그거 좀 그만 생각해도 되지 않냐.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으면 그래도 그때 대답이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네. 뭐 약간 이런 대답을 맞습니다. 네, 맞아요. 했어. 그래 네.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서 네. 나는 너무 즐거워요. 재작년 한 2년 정도 행복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고 그다음에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명상도 좀 하고 그러다가 나름의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근데 내렸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준식이 형하고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있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준식이 형이거든요. 준식이 형하고 그다음에 이현투자자문의 박상진 대표님, 그다음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세 분의 모습 중에서 장점들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식이 형한테도 많이 예, 배우다 보니까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깨달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실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씩 바꿔가는 중이죠. 제 잘못됐던 거, 좀 부족했던 거 이런 거 고쳐나가고 발견되면 고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니까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 교수님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이 네. 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고 네. 힘들 때도 있고 네. 네. 뭐 얼마 전에 제 학생 한 명이 교수님은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지금이 제일 힘들어. 지금이. 그러니까 네. 이 사는 거라는 게 네.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네. 이런 것도 그냥 생활 일상의 일부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온 고통이나 좀 그런 것들은 좀 잊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고통은 참 그때 가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할만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네. 그게 어떤 행복이라는 게 뭐 억지로 막 내가 행복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삶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 힘든 것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필요가 안 채워져서 너무 불행하고 내가 필요가 안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도달해야 될 것과 내 인생이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서준식 교수님이 그러니까 준식이 형이 몇 년 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식이 형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홍콩 갈 때. 홍콩 갈 때. 네. 근데 그 돌풍 같은 게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겠다. 뭐 후회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옆에서 보시기에 별로 후회 안 하시고 살 것처럼 네. 시간의 한계 효용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게 14년, 15년 그때 얘기 들었. 2012년도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14년, 15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죠? 했었고 네. 이제 그때 왜 그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뭐 여기서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지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세 가지였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 세 가지를 형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해도 되지만 본인 입으로?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족들이 평생 먹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내가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나. 그거 서울에서는 보고. 안 되고 네. 대구 내려가. 네,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맞아요.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네, 정도는 네, 먹고 그렇게 살. 말씀- 네.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 남들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나. 약간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고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나.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인생을 정말로 즐겼나. 약간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나. 뭐 그 세 가지가 이제 그때 떠올랐던 생각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했던. 뭐 네. 그때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어. 네. 즐기면서 살았어. 네. 그래도 그리고 또 하늘에 가서도 뭐 할 말이 있어. 내가 네. 꼭 나와 나 가족만을 위해 산 게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조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라고 할 말 정도는 있겠다. 네. 또 요게 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한 거를 네. 그때 이제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런 걸 귀담아 들을 줄은 제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말이 저한테 좀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항상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말이 기억나가지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도 그 경험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네. 여행 많이 다니셨는데 얼마나 비행기가 흔들렸길래. 근데 그게 태풍이 끝나고 첫 착륙하는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홍콩 비행기였는데 주위에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 이러고 이제 착륙하려다가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 다시 올라가고 예, 그걸 또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공포감이 있었던 때였죠. 그러네요. 있었던 때였는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은 뭐 줄어들지 않으면 뭐 가족들 그거는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 남은 네. 그죠? 내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내가 삶에서 참 중요한 그거구나라고 했었고, 그 해에 보너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그 보너스를 반으로 딱 잘라서 반은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를 사고 네. 제 행복을 제 즐거움을 위해서 반은 기부하고 그때 네.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라든가 아니면 예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살고 네.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은 요즘 열심히 논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노니까 더 행복하신지 돈을 버는 어떤 과업의 성취가 더 행복하셨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이 김영석 교수님, 백세 교수 김영석 교수님 책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정확한 문구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 인격이 만약에 50인데 어쩌다가 돈이 많이 생겨서 만약에 부가 80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 수준보다 넘치는 부가 만약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50에 80이니까 30만큼 부가 넘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30만큼 불행해진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전 세계에서 뭐 재산으로 봐서는 한 3-4번째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부자인데도 행복하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인격이 더 높으신 거죠. 그래서 행복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뭐 이른바 졸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부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인격이 거기에 이제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해지는 유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행동이나 말에서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불행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인코그니토라는 뇌과학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더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큰 깨달음 같은 걸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하려면 엄청 길겠죠. 엄청 길지는 않은데 한 10 몇 분 정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얘기하려면 내가 행복해지는 근데 과정들. 전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네. 던져보자면 그러면 자기 인격보다 부가 더 높을 경우 네. 그 차이만큼 불행을 네. 불행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인격보다 낮은 부를 가지면 네. 그건 행복한가 그만큼?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맞아졌을 때 네, 그렇죠. 모든 네. 네. 삼라만상의 이치처럼 네. 모든 것이 적당히 맞아졌을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거고 그렇죠. 인격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고 부도 엄청 낮으면 그거는 좀 인격 수준이 절대적인 수치가 낮기 때문에 행복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느낄 수 어느 있겠지. 정도 인격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인격이 10이고 부가 5다 그러면 5만큼 인격이 더 높지만 인격 자체가 10이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인격이 만약에 70인데 부가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 공자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제자.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가난했지만 인격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행복해. 그래도 행복하다. 네. 배고픈 소크라테스. 네. 그래서 관건은 인격 수준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가 행복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가 이제 경제나 투자를 다루는 이 프로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네. 좀 중요한 의미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경제라는 거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경제란 무엇이냐? 경제가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가 나쁘다는 건 뭐냐? 저는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고민과 뭐 공부를 계속 해보고 나서 경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 하면 어떤 한 구성원이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의 구성원이 가지는 행복의 총합 그걸 저는 경제라고 저는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이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행복을 경제 용어로 옮기면 효용이죠. 네. 효용의 크기가 가장 큰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처음 얘기한 벤담이 네. 엄청난 경제학자였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일부는 투자자들의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조금을 다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리즈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고 네.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하셨던 세 가지 건을 보면 어느 정도 필요는 좀 채워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럼요. 수준. 네. 예, 그게 없으면 사실은 행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항상 결핍 속에 있으면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핍이 채워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는 또 아니다. 그러면 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주로 어떤 걸 하느냐.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런 거 할 때 참 행복감을 느끼고요. 근데 저는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 그 집사람한테 참 많이 배웠어요. 그 집사람 보고 당신은 그 철학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맨날 안본지족 이러거든요. 네. 네. 굉장히 작은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기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아까 뭐 저보고 행복하게 뭐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집사람을 볼 때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네. 하긴 뭐 예. 좋아하는 사람하고 떡볶이 한 접시를 먹으면서 네. 즐길 수 있거나 네. 예쁜 꽃 한 송이를 받고도 꽃이 참 예쁘구나 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네. 그건 사실은 큰 돈이 들진 않지만 네. 충족이 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돈이 많다고 해결될 문제가 또 아닌 거죠. 네.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네. 사건에 대해서. 네. 그렇죠. 형수님은 잘 저기 원리를 아시고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걸 깨달은 네. 것 같고 저는 네.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럼 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너무 결핍이 있으니까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인의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인생의 최고 중요한 거는 돈이라고 지금 설문조사 네. 결과가 나와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으신지. 모든 사물과 현상의 가치에는 효용이 있고 그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효용을 어느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교환 가치로서의 부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내가 이걸 가지고 느낄 수 있는 효용이 없어. 라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행복감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취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성취에서 생긴다 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성취는 뭐냐면 돈의 그냥 단위 수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돈에 그 그냥 매겨지는 것들 이것들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 성취 그게 그 사람의 행복감의 근원이 되니까 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정말 숫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는 보면 돈은 뭐 이제 뭐 충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레리 페이지도 좀 그런 모습, AI 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그분들은 이제 돈이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서 일을 성취해내고 또 자기가 새로운 일을 벌려서 그걸 또 이루어내고 이런 거에서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돈으로 나중에 환산돼 갖고 돌아오면 어떤 상패 같은 거지 돈은. 네. 그 과업의 미션. 그러니까 레리 페이지가 AI 대전 나오면서 그 옆에다가 간이 침대 놓고 네. 밤새 일했다는 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밤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도전이 왔고 회사에 대한 도전이 왔고 그거를 응전해서 자기가 어떤 최고의 기업임을 증명하고 유지하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진짜 야전 침대에서 자면서 또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네. 또 행복을 그 일의 성취가 네. 거기는 그 행복의 네네네. 척도가 되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돈의 규모가 이제 그렇게 성취의 기준이 된다면 네. 이제 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나 소소하게 정말 김밥 한 줄을 가지고 서로 즐겁게 행복할 수 있는 거나 네. 행복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철학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은 철학 아니면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일 죽는데 더 많이 가지고 더 욕심을 내는 게 중요할까요?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하면 욕심을 좀 낮춰놓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모르 파티. 제가 처해 있는 불행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불행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실천하면 완전한 수용, 토탈 서렌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서 비유하기로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는 운명이라는 수레에 끌려가는 강아지와 같은 처지인데 그 수레는 죽음이라는 거를 향해서 쭉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생이라고 하면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저항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항하면서 막 끌려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강아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그 과정을 즐기면서 가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강아지는 결국 죽음이라는 그 운명이 이끄는 목표에 가게 되는데
어느 강아지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강아지가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목표가 아까 전에 나머지 한 개 남은 거 까르페 디엠이거든요. 까르페 디엠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명상 같은 거, 명상이 이제 엄청난 게 아니고 뭐 철학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눈 감고 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거를 뭐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내 호흡에 집중하는, 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집중해도 생각이 한 30초나 1분 안에 생각이 떠올라요. 아무 생각이나 바람처럼 막 떠오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을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 과거에 대한 후회는 1분 전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에 제가 했던 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더 먼 과거에 대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도 마찬가지로 1분 그 다음에 5년 10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제 생각아 지나가라 하고 다시 이제 제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도 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되는데 쉽진 않죠. 쉽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게 뭐를 연습하는 거냐면 현재에 존재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 상황에 이제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까르페 디엠을 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른 게 한 두세 가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현존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면 화나는 감정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속으로 쉿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입으로 내지는 않지만 제 속으로 그걸 해요. 네. 이거는 네, 뭐 부르는 건가? 네. 하나의 이거를 이제 현재로 내 의식을 불러오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만트라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자아 중에 제 자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자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화나는 행동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건 정채진이라는 사람이 화난 게 아니고 제 자아 중에 무수히 많은 자아 중에 화나는 자아가 발동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 중에서 화나는 걔가 네가 또 왔네? 반가워 하고 괜찮아 이렇게 달래주는 거죠, 얘를. 근데 우리가 어떤 나의 부족한 면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분노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 있잖아요. 다 외면하거든요. 그 아모르 파티를 못하는 거죠. 내 운명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얘를 이제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내 그 자아 중에 그 화나는 놈이 발생했는데 얘는 내 부끄러워하는 나의 뭐 트라우마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는 그 놈이 작동을 해서 얘가 화가 나는 감정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얘를 외면하지 않고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걔를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거죠.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정화가 안 되지만 뭐 한 6개월 뭐 이 정도 하면 이 화나는 감정이 딱 생겼을 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 하는 묵상 훈련, 묵상도 같은 명상, 네, 명상,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네, 제 뭐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얘기하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이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화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괴로운 일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면 내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처해져 있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happiness in disaster라고 하거든요. 재앙 속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에
폭탄이 막 떨어져서 피난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피난민들 중에는 그 불행한 상황을 빨리 회복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재앙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계속 이거는 이스라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못하는, 약간 그냥 체념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거는 이제 개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밝은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처해져 있는 불행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라든지 뭐가 없다라든지 내가 외모가 좀 못났다라든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제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은 보너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는 포기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포기라고 생각할까, 포기나 뭐 내려놓기를 포기나 뭔가를 안 하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좋은 아침이야.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냐면 제 모든 자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는 행복에 대해서 정의할 때, 행복의 어떤 등급을 정할 때 어떤 행복이 가장 행복할까라고 보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줬을 때의 행복이 그 행복감의 강도가 매우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그게 일종의 사람의 무리, 공동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게 왜 유지됐을까? 인간 안에 그런 그게 사회성 때문에 그런 감정을 만들었는지, 그런 감정 때문에 사회를 만들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 사람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고양된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투자자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준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론을 결합해서 나는 어떻게 실천하는 행복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정채진 프로께서는 기능적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행복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듣는 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